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적 자금, 즉 나랏돈 8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항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미국 당국이 독과점인지 여부를 더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건데요. 합병 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과 유럽과 한국 사이의 모든 화물 운송 서비스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하는 대한항공이 41년 만에 새 기업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가격도 좀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독과점이니까 사실 금액대도 이제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곳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죠. 품질을 올리려면 다 돈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품질을 조금 낮춰도 소비자들이 딴 항공사 비행기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서비스를 조금 낮춰서 비용을 낮추는 그런 행위가 가능한 거죠. 내년 말 아시아나항공을 흡수 합병해 초대형 항공사로 거듭날 대한항공. 최근 기업 이미지 교체부터 기내식 신메뉴 발표, 라운지 새 단장까지 곳곳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상위 클래스에만 적용되는 내용일 뿐 어쩐지 일반석은 소외를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대한항공에서 최근 주력인 보잉 777 항공기에 도입하기로 한 프리미엄석. 이코노미석보다 앞뒤 간격이 10cm 이상 넓고 좌우 폭도 7cm 키운 이른바 프리미엄 이코노미입니다. 여기에 일반석 승객보다 먼저 탈 수 있고 기내식도 비즈니스석 수준으로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코노미 승객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333 배열이던 좌석을 343으로 한 좌석 늘려 한 줄에 10좌석씩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자 폭을 3cm씩 줄여야 하고 통로도 좁혀야 합니다. 프리미엄석을 만드는 건 좋은데 왜 이코노미를 건드리냐. 수익성을 노린 꼼수다. 독과점의 횡포다. 좌석 배열 변경을 비판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6, 7시간 거리를 보잉 777, 343 구조로 된 항공사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대한항공은 아니지만. 정말 불편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꼬우면 네가 개인 비행기 사서 몰고 다니세요. 이런 얘기 같아요.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승객들이 가장 비행기를 탈 때 신경 쓰는 것이 바로 공간입니다. 이러한 어떤 공간적인 것은 좀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얼마나 좁아지는 걸까? 취재진이 직접 비행기에 타 줄어드는 폭을 가늠해봤습니다. 이 정도 길이가 3cm인데 지금 좌석도 제가 그렇게 넓다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서 3cm가 더 줄어드는 거거든요. 성인 남자분들 기준으로는 확실히 좀 더 딱 맞다 아니면 좀 더 좁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되게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자사의 보잉 747과 787에는 좁은 좌석폭의 좌석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또 보잉 777의 343 배치는 이미 해외 대형 항공사들이 채택하고 있고 이번 개편은 오래된 좌석을 새롭게 교체하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대형 항공사가 운항하는 보잉 777 기종의 일반석 좌석 배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절반 정도는 343 배치를 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동과 북미, 유럽 항공사들로 일반석의 가격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반면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동남아시아와 한 국가 내에 여러 항공사가 있는 일본, 타이완 등에선 상당수가 333 배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경쟁자로 남아 있었다면 대한항공이 343으로 바꾸긴 어려웠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두 항공사가 경쟁할 때에는 서로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인데 독점 항공사가 되면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이런 합병에 따른 소비자 이익이 상실된다는 것은 많이 검증된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승인한 조건에는 좌석 간격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합병 후 독과점으로 판단한 노선은 제외하고 해당 항공기를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아나라고 하는 경쟁자가 있었다면은 그런 시도를 하기가 힘들었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제 그 시정 조치를 받은 40개 구간에서도 그런 비슷한 시정 조치를 우회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이제 공정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지난해부턴 장거리 노선에서 간식으로 주던 컵라면 서비스도 중단했습니다. 난기류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일반석만의 얘기입니다. 라면 제공 서비스를 일반석만 중단할 뿐 비즈니스와 1등석의 경우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미역국과 커피, 차 같은 뜨거운 식음료는 그대로입니다. 역시 온라인상에선 저비용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은 난기류를 피하는 거냐, 비즈니스 승객의 안전만 예외인 거냐, 불만글이 잇따릅니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석이 일반석보다 간격이 넓어 화상 위험이 적다고 해명합니다. 또 일반석에선 컵라면 대신 단가가 더 높은 간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축소보다 더 큰 문제는 가격 인상입니다. 공정위가 두 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이 형성된다고 판단한 노선은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14개. 합병 후 점유율과 노선별 경쟁 구도를 분석한 결과 북미 노선은 26%, 유럽 노선은 11% 이상 요금이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좌석 간격과 기내식, 수화물 등 중요한 서비스를 승객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게 하고 평균 운임도 2019년과 비교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물론 자회사가 된 아시아나 항공과 계열 저비용 항공사 모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공정위 시정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회사의 결합이 최종 승인된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여간 운임을 최대 28% 이상 올려받은 겁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에 부과된 시정 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 조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 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초기 관리 시스템상 문제로 벌어진 일이라며 비싸게 표를 산 승객들에게 상품권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지 않은 노선은 언제든 비행기 값이 오를 수 있는 상황.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정식으로 합병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아예 없어졌다, 하나의 단일 독점 기업이 되었다 하면은 이런 시정 조치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유인이 더욱 커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정부의 감시 비용, 시정 비용은 더욱 커지고, 그럴 만한 열의가 과연 정부에 계속 남아있겠는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항공사의 포인트 적립제도, 마일리지입니다. 직장인 조원경 씨는 10월 계획이 없던 2주 휴가를 떠납니다. 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있어 부랴부랴 남은 항공권을 찾아 휴가를 여기에 맞춘 겁니다. 날짜가 맞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일정에 티켓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티켓 있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놀이공원 입장권,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다는 마일리지 몰에도 들어가 봤지만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봤을 때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품들만 있는데? 라는 거였어요. 뭐 에버랜드, 그러니까 일단은 전부 다 물건이 없었어요. 솔드아웃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 티켓 뭐 이런 걸 왜 여기서 팔지 싶은 거였는데, 그것도 막상 이거라도 써볼까 했는데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지난 6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반려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마일리지 사용처와 통합 비율 등이 심사에 미흡했다는 겁니다. 사용처가 기존의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에 비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 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도 부족했다고 봤습니다. 퇴짜를 맞은 지 벌써 2달. 대한항공은 여전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인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출혈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유럽연합의 승인을 받기 위해 아시아나 화물 부문을 매각해야 했습니다. 화물 전문 항공사에 인수된 아시아나 화물 부문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객이 취항하는 데에서는 벨리 카고가 가능하죠. 그러면 그 소량의 화물들마저도 취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소량의 어떤 그 화물들을 취합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로서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화물 부문에서 합병의 시너지는 사라졌습니다. 합병의 시너지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좀 다 가질 수는 없지만 화물 운송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었죠. 화물 부문만 손해를 본 건 아닙니다. 대한항공은 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런던 히스로 공항에 이착륙에 배분된 시간, 즉 슬롯을 반납했습니다. 시장에선 수백억 원의 값에 거래되지만 영국 버진 애틀랜틱 항공에 무상으로 넘긴 겁니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 등 유럽 4개 도시와 중국 노선의 30% 등에 대한 운수권과 슬롯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항공사들의 취향 슬롯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간에 걸쳐서 획득한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부의 상당 부분 특히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 노선에 그런 슬롯을 대규모로 반납해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1 상태가 되도록 했고. 대한항공은 인수를 위해 운수권과 슬롯 반납이 불가피했고 앞으로 신규 노선을 더 발굴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메가 캐리어. 2020년 정부와 산업은행이 두 항공사 결합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이바지하는 등 국민 경제적 측면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합병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키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가 취항 중인 거의 모든 국가가 독과점 우려를 제기했고 주요 여객 노선과 화물 부문에서 사실상 아시아나의 점유율만큼 반납해야 했습니다. 다만 국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했던 공적 자금을 회수했고 지금까지는 인적 구조 조정 없이 정상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아시아나를 어떻게 보면 구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한항공과의 인수를 합병을 추진을 한 거고 그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고용유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지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여행 자유화와 인천국제공항 건설. 두 대형 항공사의 치열한 경쟁을 발판으로 단기간 급속히 성장한 우리 항공산업. 다시 사실상 독점 구조로 재편되지만 되돌릴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이 어떻게 해서든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합병 후 독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달라 하는 이런 호소는 저는 먹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가격 인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사실 똑같이 한국에서 독점 기업이라서 현대기아가 한국에서는 가격을 되게 높게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 현대가 원래 기아 인수한 거거든요. 대한항공도 아시아나 인수했잖아요. 똑같이 수순인 것 같아요. 통합 대한항공과 경쟁할 만한 항공사를 키우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던 유럽 노선, 미주 노선 이런 것들이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한테 이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그런 해외 노선들, 알짜 해외 노선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대한항공의 경쟁자로 성장하고 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할 겁니다.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 국제선 탑승객 10명 중 7명은 대한항공 계열. 독과점의 시대, 소비자만 부담을 지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갈비뼈가 금이 가듯 뭐 어디가 뭐 조금 뭐 부러지고 어떤 분들은 기부싸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을 멈추는 순간 삶이 무너지는 현실. 고령자가 아파서 쉬고서 갈 만한 일자리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네. 아프다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들.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너의 그런 자기 관리의 부족으로 아프게 되는
그런 인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고. 쉼을 택할 수 없는 노동자. 이들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모품처럼 사용되잖아요. 일하다 아파? 그러면 새로운 사람도 갈아 끼워. 이런 구조 안에서는 아파도 아프다는 사실 자체를 말하지 못하죠. 음료 하나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가는 6년차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송강현 씨. 지난해 배달 도중 일어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신호 지키고 있다 보면은 뒤에서 갑자기 차가 와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넘어졌는데 제가 앞으로 좀 많이 날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쳤는데 이제 쇄골 부러지고 근육도 다 파열돼서 수술을 하고, 그나마 저희 몸은 저희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산재 신청도 못한 채 수술이 끝나자마자 다시 오토바이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까지 박혀 있는 부분이에요. 수술하고 딱 그 팔이 지금 이게 다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열중식도 잘 안 돼요. 재활은 충분히 하는데 한 1년 걸려야 되는데 재활도 못 받고 지금 계속 이상한 상황입니다. 활동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 등급이 낮으면 받을 수 있는 배달 요청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등급제라는 걸 바꿔놓고 나서 단가도 이제 떨어뜨리고 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안 나오면은 등급제가 안 되면은 콜도 안 주고.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은 또 다른 사고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 휴식을 부여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저희가 쓰러질지 몰라요. 쓰러져서 만약에 도로 한복판에 가다가 운전하다 쓰러지면 2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송 씨가 한창 배달을 하던 중 동료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고 왜 크게 났어? 와, 어떡하냐? 어때, 몸은 괜찮아? 어떡하냐? 오토바이 많이 망가졌어? 너 몸은? 지금 차가 뒤에서 박아가지고 엄청 크게 좀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올해만 벌써 배달 노동자 16명이 배달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송 씨는 이들에게 쉴 권리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지 되묻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런데도 보장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플랫폼에서 뭐 쿠팡이나 배민에서 뭐 한마디는 하겠죠. 몸은 괜찮으세요. 이 말이 끝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아파서 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2년) 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던 보육교사 이유미 씨. 항암 치료를 위해 병가를 신청한 이 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나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공고사직으로 해주겠다. 공고사직으로 나가서 실업급여 받아라. 그게 당신을 뭐 배려하는 거다.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말을 안 듣냐. 여기가 운영되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한다.
4명의 교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에선 이 씨가 나가지 않고 쉬면 다른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6개월 무급휴식이 끝났을 때는 또 막 빨리 사직서 내라고 그 문자 오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고 빨리빨리도 안 하고 뭐 내가 메일 보낸 건 읽지도 않냐 메일 읽어라 뭐 이렇게 막 오고 그랬었죠.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 10명 중 9명은 아파도 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병가일 수는 1.21로 캐나다 8.51, 프랑스 9.21, 독일 11.71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습니다. 아파서 쉬었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이상하게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노동자들은 다음 재계약 때 불이익을 당할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결국은 쉬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매우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제외하면 유급병가가 제대로 보장된 일터가 드물기 때문에 아프면 쉴 권리를 공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아플 때 쉬는 게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자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도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15살 이상 65살 미만의 국민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이 가입된 근로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각 시범사업 단계별로 소득 기준과 지급 금액을 변경하며 현재까지 전국 14개 지역에서 시행됐습니다. 소득 상실이 두려워서 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질병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가게 경제가 파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병수당이 있다면 근로자가 아팠을 때 소득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쉬었다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재훈 씨는 상병수당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경제 사정 때문에 주말도 없이 매일 10시간 넘게 일을 해왔던 김 씨. 집에 이제 뭐 좀 사기도 당하고 애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사채 같은 것도 쓰잖아요. 뭐 그 은행은 아닌데 제2금융권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돈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온 김 씨는 지난해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도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쉬게 되면 임대료 어떻게 내지 뭐 이런 전기료 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살아있는 지옥 같아요. 네, 내가 아픈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때 가뭄의 단비처럼 알게 된 것이 바로 상병수당이었습니다. 하루 47,000원. 상병기간 24일을 인정받아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쉬다 보니까 나가가지고 이제 또 더 좀 힘내서 화이팅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 제일 어려운 시점에 도와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럴까? 전문가들은 부상이나 질병 때문에 소득이 끊겨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막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상병수당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픈 상태에서 소득이 보존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또 직장을 잃게 되면 또 소득이 보존되지 않아서 빈곤이 악화되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의미에서 상병수당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상병수당을 공식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올해로 예정됐던 상병수당 전면 도입 계획은 2027년으로 미뤄졌고 올해 시범사업 예산마저 36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75% 넘게 삭감됐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을 시범 적용하며 효과성과 관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느라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어나실래요? 13년 전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돌보고 있는 68살 김금여 씨. 한 4월 지나고부터 더 이렇게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로 일하며 받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거의 다 잘 못하세요. 자식들한테 아직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자식들한테 너희들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겠어요. 뭐 이런 그 감기약 같은 거 한 해 한 해 갈수록 먹어야 하는 약은 늘어가지만 아파서 쉬고 싶다는 말은 꺼낼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젊었다면 좀 많이 젊어서 앞으로 할 일, 이렇게 뭐 기한이 많다면 어떤 권리를 내가 찾으려고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고령자다 보니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도 김 씨에겐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선 65살 이상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실 때는 얘기하세요? 이렇게 65세면 제가 생각할 때 한창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잘라놓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뭐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러면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 40%, 고령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80%를 넘는 현실. 생계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노동자들, 정말 아픈 노동자들, 그래서 아플 때 쉬지 못하면 아예 노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노동자들을 범위에서 제한한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상병수당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부분들에서 8년차 콜센터 노동자 이하나 씨. 그런 게 더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멈추지 않는 전화벨 뒤에서 늘 긴장 속에 사는 이 씨에게 폭언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 제도의 하지만 이 씨는 회사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왜 이런 거 해가지고 자꾸 불만을 제기해. 콜센터라는 데가 그런 데인 줄 모르고 왔어. 라는 식의 그런 반응들이 사실 2차 가해처럼 더 큰 상처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은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식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 내가 비워놓은 자리를 누군가는 또 금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콜센터라는 것은 누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고 누가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 상병수당은 그림의 떡 같은 제도라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상병수당을 쓰려고 했을 때에
고용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콜센터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상병수당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최후의 사회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상병수당 확대를 위해 연간 최소 9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으로 운영할지 보험료를 따로 징수할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괄할 것이며 그리고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소득 대체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OECD 가입 국가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들의 경우에도 GDP 대비 그 상병수당의 지출 규모가 0.1%에서 1.1%로 10배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병수당 대상자를 인증할 수 있는 방식도 다듬어야 합니다. 일찌감치 상병수당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운영 과정에서 장기간 병가 남용, 노동의욕 저하,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의 문제가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렇게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다양한 이유로 미뤄지면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묻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상병수당을 받아서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초기에는 투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밤새 전화기 뒤에서 밝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이하나 씨. 항상 친절하게, 항상 이제 밝은 음성으로 그렇게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는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내 마음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불만은 들어주면서 정작 본인이 아프면 눈치부터 봐야 하는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람이 돈을 버는 건 인간답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 과정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같아서 아프면 쉬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 당연한 권리여야 하는 그 약속을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